타인은 결코 너를 영원히 지탱해주지 못하며 설령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밝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라.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실행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원리, 돈 버는 메커니즘, 아니면 타인의 마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결국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 40쯤 되면 이 물음이 더 선명해지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명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999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철학자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죠. 바로 20세기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나다. 사람은 생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때가 없다. 특히 생의 전반부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양분과 기준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간다. 10대에는 부모, 학교, 친구의 기준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이제 20대에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시간을 보낸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로를 따라가며 이력서에 적힐 문장에 집중한다. 30대에는 직장에서의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조건들을 두고 자신과 타인의 기준을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런 인생 마라톤에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다.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남이 결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질 않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바로 내가 나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할 때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40. 이제는 적어도 타인이 만드는 인생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해보라. 지금까지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해도 대부분은 피상적인 자기 탐색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부터는 인생의 유한함을 진지하게 실감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SNS 과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40은 이런 소음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시기다. 단단한 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40의 자기 성찰은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 기억하라.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타인의 시선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익숙한 말투, 생각의 방식, 감정의 흐름조차도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외부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 안에 자리를 잡고 당신은 그 익숙함을 나라고 믿게 된다. 지금의 선택과 판단이 과연 온전히 나로부터 비롯됐는지 되묻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 당신은 정작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럴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 결정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쉽게 인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해발 고도를 즉각 측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당신이 이룬 성취는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당신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동안 참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만하면 되었다. 40이라면 이제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를 잃고 타인과 사회가 부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비트겐슈타인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인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권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지배당하지 마라. 나는 누구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그게 왜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뿌연 안개가 당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개는 바로 타인의 감정이다. 당신은 지금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어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감정은 당신을 잠식하고 소모한다. 괜한 오해를 살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눌러 담는 것에 익숙해지는 나이다. 그러나 억눌렀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감정이다. 불공평한 대우, 억울한 일,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생긴 분노를 제때 돌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조용히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당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이 되레 당신을 무너뜨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악함에 맞서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악은 언제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내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가. 매번 조용히 참고 견디겠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그 다짐이 흔들리고 만다. 여전히 나는 분노를 떨쳐내지 못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는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를 조용히 응시하며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이 내게 말을 걸지 않는 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다가오면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자. 분노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남기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노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걸 극복하고자 참 부단히도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분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관건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역사적으로도 분노가 삶이 변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가 많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여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분노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미국의 시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 역시 분노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그는 훗날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 복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스타벅스를 단순히 커피 회사가 아니라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분노를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추진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분노는 무조건 억누르거나 방치할 감정이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당신의 태도다. 분노가 내면을 잠식해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어버릴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분노가 내 삶 깊숙이 파고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첫째, 즉각 반응하지 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이때 절대로 즉각 반응하지 마라.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힌 뒤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선택은
상황 자체를 더 넓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한 후 흘려보내라. 눌러 담았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는다. 그 감정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만든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셋째, 타인의 말과 태도가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무례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다. 타인의 언행에 당신 삶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라. 상대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까지 소진할 이유는 없다. 불안함과 싸우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불안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는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불안은 병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대응이다. 그렇다. 불안은 저항해봤자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온갖 해결책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비트겐슈타인은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불안 속에서 평온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봤다. 불안을 억누르고 거부할수록 내면의 갈등이 커져 결국 불안에 더욱 빠져들 뿐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평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슬픔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흐르게 하라. 진정 나쁜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불안과 슬픔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불안을 이겨냈을까? 1916년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오직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현재에 충실한 삶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이며 22%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고 4%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는 단 4%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불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걱정이 이처럼 소위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왜 희극보다는 비극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비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만일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일 그때와 달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이 고통과 불운, 비극으로 바뀌고 만다. 즉, 우리의 인생이 비극인 것은 당신이 계속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후회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자아내는 사고의 함정이라 생각했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후회는 마치 시간을 되감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 후회 속에서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자신을 올가맨다. 그러나 그는 삶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계속 변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세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며 그 끝을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흐르고 그 방향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 후회가 당신을 붙잡는 이유는 과거의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후회에 매달리는 사이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가 만일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내 모든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 파괴력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겨낸 이들이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고등학교 동창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만든 수용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오히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완성해냈다.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빼앗을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태도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개척했다. 1913년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의 안정된 학문적 환경을 떠나 노르웨이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직 보트를 타고서만 접근할 수 있는 외진 장소였다. 문명과 단절된 자연 속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유를 깊이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은 인간에게 강한 의지를 불어넣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이처럼 고독 속에서 사유를 했던 이유는 깊이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아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이란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무언가를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깊이 사고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유가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즉, 생각은 선명해야 하고 그 생각을 실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불운에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운에도 휩쓸리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다. 누구도 완벽하게 걷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비틀거리며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쓰러졌다면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이 반복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간다.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1916년 3월 30일 일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마흔이 되면 한때 바라던 것들을 다 이뤘음에도 문득 이 행복이 과연 영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은 손에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물처럼 느껴진다. 편안함, 만족, 즐거움으로 채워진 삶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새로운 갈망이 밀려온다. 결국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행복을 단순한 감정적 만족으로 보지 않았다.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인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사람의 세계는 불행한 사람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저 최선을 다하라. 그것 이상을 바랄 수는 없다. 그리고 언제나 명랑함을 잃지 마라. 타인은 결코 너를 영원히 지탱해주지 못하며 설령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밝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라.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실행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나쁜 삶이란 결국 비이성적인 삶이다. 진정으로 좋은 삶을 원한다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특히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은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 즉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그렇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후회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움직였다. 그렇게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실제로 죽음을 코앞에 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당신은 어느덧 인생의 중턱에 서 있다. 절반 가까이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나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이 내 것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 삶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